당신 딸이 내 가정 깼으니 위자료 5억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당신 회사 정문에 이 사진들이 도배될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딱 1분 뒤 나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간녀의 아버지인 건설사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을 명예 하나로 버텨온 노 회장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고 평온하던 상간녀의 집안은 비명과 오물로 뒤덮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신한 남편은 시댁에서 맨발로 쫓겨나고 상간녀는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복수극.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후 설계까지 밝혀지는 경악스러운 진실 속에서 한 여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되찾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초동 가정법원의 무거운 회색 정문이 열리며 박나윤이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박나윤의 손에는 방금 법정에서 받아든 이혼 확정 서류가 들려 있었죠. 차갑게 식은 12월의 공기가 박나윤의 뺨을 스쳤지만 박나윤은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멍한 눈빛은 단 1분 만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변했습니다. 박나윤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아주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것은 상간녀 이리나의 부친이자 건설사 회장인 이병호의 개인 비상 연락처였습니다. 신호음이 단 3번 울렸을 때 상대방의 오만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병호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이 번호로 전화를 하시는 겁니까? 박나윤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하지만 한 자루에 칼을 내리꽂듯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박나윤입니다. 당신 딸 이리나가 내 가정을 산산조각 냈으니 그 대가로 위자료 5억을 준비하세요.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병호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네 집 자식인지 모르겠으나 이딴 장난질을 치다니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모양이군요. 박나윤은 미리 준비해둔 문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이리나와 김강우가 호텔 로비를 드나드는 선명한 사진들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저질스러운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문자를 확인하시죠. 내일 아침까지 답이 없으면 당신네 회사 정문에 이 사진들을 대자보로 붙이겠습니다. 내 가정이 깨졌으니 당신 딸의 앞날과 당신의 명예도 초토화될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박나윤이 전화를 끊자마자 이병호의 거대한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나윤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김강우를 위해 자신의 꿈이었던 큐레이터 자리까지 포기하고 뒷바라지했던 시간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강우가 승진하던 날 구두 뒷굽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잔치를 준비하던 박나윤의 모습이 떠올라 쓴웃음이 났죠. 박나윤의 가슴 안쪽에서는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배신당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증오였습니다. 박나윤은 자신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죠. 이제 박나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누리는 그 평온한 일상을 지옥으로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병호의 호화로운 서재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병호가 책상 위의 크리스털 제가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가 감히 이런 천박한 짓을 저지르고 다녔단 말이냐? 방금 귀가한 이리나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리나는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리나의 어머니는 딸의 불륜 증거를 확인하자마자 심장을 부여잡으며 소파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런 망신을 시켜. 이리나의 어머니가 실신할 듯 비명을 지르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병호는 씩씩거리며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두려워하는 이병호의 눈에는 이미 딸에 대한 사랑보다 공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김강우는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김강우가 비싼 양주를 단숨에 들이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 그 구질구질한 박나윤이랑 끝냈으니 나도 이제 건설사 사위 되는 거 아니겠냐? 친구들이 부러운 눈초리로 박수를 치자 김강우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김강우는 자신이 마치 로열 패밀리에 입성한 황태자라도 된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김강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리나가 약속했던 강남의 아파트와 이병호 회장의 후계자 자리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나윤이 집에서 쫓겨나 어디서 잠을 자고 있을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안중에도 없었죠. 김강우는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핸드폰에 저장된 이리나의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시어머니 김금수는 박나윤이 떠난 빈집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금순이 바닥에 뒹구는 박나윤의 낡은 가방들을 발로 툭툭 차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에이그, 이 지긋지긋한 것. 진작 나갈 것이지 왜 이렇게 오래 버텼어? 김금수는 곧장 집안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거실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올 이리나를 맞이하기 위해 박나윤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김금수는 박나윤이 아껴 쓰던 그릇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통쾌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강우 앞길이 훤히 열릴 텐데 어디서 저런 근본 없는 것이 들어와서 고생을 시켰을까? 김금순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리나가 가져올 지참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아들의 승진을 뒷바라지할 생각에 김금순의 입꼬리는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금순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던 중 이병호 회장의 비서로부터 날카로운 경고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김금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병호 회장님께서 전하십니다. 당신 아들놈 때문에 우리 아가씨 인생 망가지면 당신들 가족 전체가 이 땅에서 발 못 붙이게 될 줄 아십시오. 김금수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유리 파편이 김금순의 발등을 스쳤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왜 화가 나셨어? 김금수는 황급히 김강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술에 취한 김강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나윤은 마지막 짐을 챙기기 위해 옛 신혼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박나윤을 맞이한 것은 엉망이 된 거실과 박나윤을 노려보는 김금순이었습니다. 김금순이 삿대질하며 박나윤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회장님 댁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나타나? 박나윤은 차분하게 김금순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금순이 뒤따라와 박나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박나윤은 번개처럼 몸을 돌려 김금순의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박나윤이 서늘한 눈빛으로 김금순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김금순 씨. 당신 아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종 취급했던 그 세월,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릴게요. 김금수는 박나윤의 평소와 다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나윤은 단호한 몸짓으로 짐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김금순의 악다구니도 이제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죠. 밤은 깊어갔고 박나윤은 호텔 로비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병우 회장으로부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짧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그 문자를 보고 승리의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박나윤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박나윤의 가슴속에 핀 복수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호텔 복도를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김강우와 이리나의 얼굴을 짓밟는 상상을 했습니다. 평온했던 그들의 일상 아래 거대한 균열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의 아침 공기는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박나윤이 묵고 있는 비즈니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더니 술 냄새와 찬 바람을 몰고 김강우가 들이닥쳤습니다. 김강우는 밤새 술을 마신 듯 충혈된 눈을 하고는 로비 한복판에서 박나윤을 발견하자마자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김강우는 박나윤의 가녀린 손목을 부러뜨릴 듯 낚아채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야, 박나윤, 네가 감히 회장님께 전화를 해?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러. 박나윤은 고통의 얼굴을 찌푸렸지만 김강우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강우의 폭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강우는 박나윤의 얼굴 가까이 고개를 들이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똑똑히 들어. 네가 위자료 운운하며 설칠수록 우리 애는 평생 못 볼 줄 알아라. 내가 애를 어디다 숨기든 법적으로 어떻게 하든 넌 빈손으로 쫓겨날 거니까. 아이의 이름이 나오자 박나윤의 심장은 지하 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강우는 겁에 질린 박나윤의 표정을 보고는 비웃으며 박나윤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박나윤의 무릎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박나윤의 자존심은 그 소리보다 더 처참하게 깨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김금수는 박나윤의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금수는 미리 준비해온 검은 봉지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을 꺼내어 식당 정문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둑놈의 집구석들아,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아들 앞길을 막아. 김금순의 고함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영문을 모르는 박나윤의 아버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물로 뒤덮인 식당과 김금순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우리 나윤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김금수는 오히려 아버지의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사돈은 무슨 얼어 죽을 사돈이야. 당신 딸년이 우리 강우 위자료로 5억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 당장 그 돈 취소 안 하면 이 식당 평생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는 그 모욕적인 언사와 상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김금수는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도 연기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침을 뱉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나윤이 소식을 듣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얀 병실 안에는
지독한 약품 냄새와 기계가 내는 규칙적인 전자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나윤은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복수심이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박나윤은 무거운 마음을 추스르고 병원비를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나윤 씨, 이 카드는 사용 중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당황한 박나윤은 급히 은행 앱을 켰지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박나윤이 아껴 모았던 적금과 예금이 모두 김강우에 의해 인출되었거나 가압류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강우는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박나윤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박나윤은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계좌 잔고를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어. 박나윤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귀를 울렸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아버지를 수술시켜야 하는 현실은 박나윤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박나윤의 휴대폰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상간녀 이리나였습니다. 메일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나윤이 과거 큐레이터로 일하며 정성껏 기획했던 전시회 작품들이 갈갈이 찢겨 쓰레기장에 버려진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리나는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나윤 씨, 당신의 과거도 이 쓰레기들이랑 똑같아요. 미술계에 당신 위장 논란 소문 다 퍼뜨려 놨으니 다시는 이 바닥에 발붙일 생각 마세요. 박나윤은 휴대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자부심이었던 일마저 이리나의 손에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리나는 박나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나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에 입을 틀어막고 병원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계단실에서 박나윤은 무릎을 껴안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좁은 공간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나윤은 잠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결혼 초 김강우는 박나윤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퇴근하는 박나윤을 마중 나와 자신의 어깨가 다 젖으면서도 박나윤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김강우였습니다. 나윤아, 내가 평생 너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 달콤했던 맹세는 이제 독이 되어 박나윤의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박나윤은 김강우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시어머니 김금순의 구박을 견디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무릎에 관절염이 올 정도로 헌신했던 세월의 끝이 고작 이런 파멸이라니 신이 있다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나윤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되어 박나윤을 옥죄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병원 옥상으로 올라간 박나윤은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박나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나윤은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 남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아버지의 약값을 살 수도 아이를 데려올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나윤은 옥상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이 고통도 사라질까? 하지만 그때 박나윤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박나윤 씨, 지금 죽기에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리나의 진짜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연락하십시오. 문자 아래에는 강남의 어느 낡은 법률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보다 이 지옥에서 나갈 동아줄을 잡아야 한다는 본능이 더 강하게 용솟음쳤습니다. 박나윤은 난간목을 잡았던 손을 떼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자 박나윤의 눈빛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죽으려면 저 악마들을 먼저 지옥으로 보내고 죽어야지. 박나윤은 어둠을 뚫고 병원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처받은 짐승이 아닌 사냥을 준비하는 포식자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박나윤의 복수는 이제 슬픔을 넘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비에 젖은 어깨를 움츠리며 강남 외곽의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그곳에는 간판도 제대로 달리지 않은 낡은 건물이 서 있었죠. 박나윤은 계단을 오르며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가 썩어가는 듯한 눅눅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문 앞에 선 박나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녹슨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어두컴컴했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스탠드 하나만이 노란 불빛을 내뿜으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서류 더미를 뒤적거리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던 최건우 변호사가 박나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군요. 박나윤 씨. 최건우는 자리를 권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차를 한 잔 내놓았습니다. 차에서는 쌉쌀하면서도 깊은 한약재 냄새가 났고 그 향기가 박나윤의 얼어붙은 감각을 조금씩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건우는 박나윤의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를 여는 박나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건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서류 안에는 상간녀 이리나의 화려한 SNS 사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리나는 이병우 회장의 친딸이 아닙니다. 이병우가 과거에 배신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동업자의 딸을 입양해 사기 도구로 키운 것이죠. 최건우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박나윤의 귓가에 천둥 소리처럼 박혔습니다. 박나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김강우와 결혼하려 했던 것도 전부 거짓인가요? 최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리나의 목표는 김강우가 아니라 김강우의 시댁이 대대로 물려받은 재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그 땅의 보상금 100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김강우를 유혹한 것이죠. 당신 남편은 그저 그들의 사기극에 이용당하는 호구일 뿐입니다. 박나윤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7년 동안 헌신했던 남자가 실은 사기꾼들의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허망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 허망함은 곧이어 거대한 불길 같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박나윤의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오르며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속에 복수의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나윤은 주먹을 꽉 쥐고 최건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돕는 거죠? 당신도 그들에게 원한이 있나요? 최건우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최건우의 눈가에는 짙은 피로감과 함께 씻을 수 없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바로 이병호에게 죽임을 당한 그 동업자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박나윤 씨, 당신은 그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와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박나윤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무실의 벽시계가 내는 초침 소리가 마치 박나윤의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나윤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 빼앗긴 재산, 그리고 상처받은 자신의 영혼까지. 박나윤은 고개를 돌려 최건우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좋아요.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박나윤의 대답에 최건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란 전등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박나윤은 그날부터 최건우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며 평범한 딸의 모습으로 지냈지만 밤이 되면 최건우의 사무실에서 수만 장의 서류와 전자기기를 다루며 사냥꾼으로 변신했습니다. 박나윤은 먼저 리나가 공을 들이고 있는 미술계 인맥을 분석했습니다. 리나가 위조한 학위와 경력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그 허점을 찾아냈죠. 박나윤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리나의 웃는 얼굴 위로 붉은색 가위표를 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누리는 그 가짜 인생, 내가 하나하나 발가벗겨줄게. 박나윤은 또한 소희의 배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소희가 자신을 위로하는 척하며 리나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박나윤은 오히려 소희에게 가짜 정보를 주어 리나의 투자처를 엉망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나윤은 소희 앞에서 일부러 눈물을 흘리며 이병호 회장의 비자금이 제주도 땅에 묶여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소희의 눈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며 박나윤은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 계획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나윤은 김강우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괴하려고 리나의 사기 조직이 제안한 가짜 투자 상품에 김강우가 전 재산을 쏟아붓도록 유도했습니다. 박나윤은 최건우의 도움으로 정계와 재계에 뻗어있는 이병호의 자금줄을 추적했습니다. 이병호가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는 경로를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국세청과 검찰에 제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나윤은 계획을 수립하는 내내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눈이 충혈될 때까지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최건우는 그런 박나윤을 보며 도끼가 대단하시군요라고 말했지만 박나윤은 대답 대신 굳게 담은 입술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나윤은 복수의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최건우가 마련해준 고급 의전 차량과 명품 의상들을 착용하며 박나윤은 다시 한번 화려한 큐레이터의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선량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매서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턱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켰습니다. 김강우, 이리나. 당신들이 내게 준 고통, 이제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시간이야. 박나윤은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병호 회장의 재단 창립 기념일 행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박나윤은 그곳에서 터뜨릴 거대한 폭탄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박나윤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최건우라는 조력자와 함께 박나윤은
자신의 가정을 깨뜨린 자들의 심장을 향해 천천히 칼을 겨누었습니다. 박나윤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졸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여자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김강우와 이리나가 그 평범함을 짓밟아 버린 순간 박나윤의 세계는 영영 바뀌어 버렸습니다. 박나윤은 가슴속에 품은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간녀 집안을 초토화하고 전 남편을 길거리로 내쫓을 무서운 진실들이 담겨 있었죠. 박나윤은 어둠이 깔린 강남대로를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수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박나윤의 코트를 파고들었지만 박나윤의 심장은 이미 복수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추위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실행뿐이었습니다. 박나윤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박나윤을 끌어올린 것은 최건우가 건넨 차가운 희망의 손길이었습니다. 박나윤은 거울 앞에 서서 최건우가 준비해준 짙은 감색의 실크 드레스를 몸에 맞췄습니다. 드레스의 매끄러운 질감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박나윤은 자신의 감정이 서서히 얼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던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박나윤의 눈빛은 서늘한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건우는 박나윤의 어깨 위에 묵직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채워주며 거울 속 박나윤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박나윤 씨, 오늘 당신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화려한 연극을 끝낼 주인공이죠. 최건우의 낮은 목소리는 박나윤의 가슴 속에 흩어져 있던 복수의 조각들을 하나로 응집시켰습니다. 박나윤은 턱을 치켜들며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증오라는 갑옷 아래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건설인들을 위한 연말 갈라 파티로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샹들리에가 내뿜는 황금빛 조명은 사람들의 위선적인 미소를 더욱 반짝이게 만들었죠. 연회장 안은 비싼 백합 향기와 샴페인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권력을 쥔 자들의 은밀한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행사장 한가운데서 이병호 회장은 정계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고, 그 곁에는 이리나가 마치 승전고를 울리는 공주처럼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김강우는 그런 이리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는 자신이 이미 이 제국의 주인이라도 된 듯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박나윤과 최건우가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박나윤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연회장의 소음은 마치 파도에 휩쓸리듯 잦아들었습니다. 박나윤은 당황해 굳어버린 김강우와 이리나의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김강우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박나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박나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김강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대답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병호 회장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이병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를 부르려 했지만 최건우가 그보다 앞서 이병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회장님, 손님을 이렇게 박대하시면 곤란하죠. 박나윤 씨는 오늘 아주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러 오셨거든요. 최건우의 서늘한 기세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나윤은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어 이병호의 가슴팍에 가볍게 대고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던 5억 원 위자료 지금 약정서입니다. 이 수많은 증인 앞에서 직접 사인하시죠. 이리나는 박나윤의 당당한 태도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박나윤, 미쳤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직거리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우 회장의 기업 홍보 영상이 나와야 할 화면에 이리나의 과거 사진들이 줄지어 나타났죠. 이리나가 이름도 생소한 대학의 졸업장을 위조하는 장면,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에게 둘러싸여 욕설을 퍼붓는 녹취록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리나는 자신의 과거가 전시장처럼 공개되자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병우 회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옆에 서 있던 정계 인사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나윤은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차가운 눈으로 관조했습니다. 박나윤은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박나윤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투명하고 냉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리나는 명문가 영예가 아닙니다. 이병우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입양한 사기 도구일 뿐이죠. 그리고 제 남편 김강우는 그 사기극에 동조해 자신의 가정을 버린 파렴치한입니다. 박나윤의 폭로가 이어질 때마다 연회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김강우는 무대 아래에서 박나윤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최건우가 고용한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나윤은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며 김강우에게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강우야, 네가 가졌던 그 허황된 꿈의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야. 이제 너와 이리나의 집안이 어떻게 초토화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이병우 회장은 몰려드는 취재진을 피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행사장 입구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건우가 미리 전송한 비자금 장부와 횡령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면서 법인 자산 동결 조치가 내려진 것이죠. 리나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실신했고 리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화장이 번진 얼굴로 울부짖었습니다. 박나윤은 그 난장판 속에서 유유히 걸어 나와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최건우가 문을 열어주며 박나윤을 맞이했습니다. 박나윤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호텔 건물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초전에 불과하며 악마들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박나윤의 눈빛은 다시 한번 복수의 불꽃을 품고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박나윤은 다시 문을 연 친정식당의 주방에서 들려오는 보글보글 끓는 국밥 소리에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사골 국물의 구수한 냄새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의 단맛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의식을 회복한 아버지는 아직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박나윤의 아이를 무릎에 안치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식당의 낡은 나무 탁자 사이를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나윤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빛나던 큐레이터 시절의 영광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이 소박한 점심 식사가 박나윤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결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이들을 지켜보는 서늘한 시선이 있다는 사실을 박나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이리나는 서울 외곽의 낡은 모텔방에서 손톱을 깨물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때가 탄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리나의 눈에는 도끼가 가득 차 있었죠. 이리나는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돈뭉치를 건네며 갈라진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박나윤이 가장 아끼는 것부터 찢어버려요. 아이를 데려오란 말이에요. 이리나의 손은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 밑은 잠을 자지 못해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한편 강우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이리나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강우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박나윤이 새로 준비하던 갤러리에 잠입했습니다. 강우는 날카로운 칼로 박나윤이 아끼던 캔버스들을 무참히 그어버리고 붉은 페인트를 사방에 뿌려 전시장을 선열이 낭자한 학살 현장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한 선물로 준비했던 그림들이 찢겨나가는 순간에도 강우의 심장에는 일말의 가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화롭던 박나윤의 일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치원 학원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박나윤은 불길한 예감에 유치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윤 씨, 아까 할머님이 오셔서 급한 일이 있다고 아이를 데려가셨는데요. 시어머니 김금순이었습니다. 김금순은 이리나의 사주를 받고 아이를 유치원에서 빼돌려 인질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박나윤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식당 안의 따뜻한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박나윤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박나윤은 미친 듯이 김금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 전화를 받은 김금순은 비릿한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애미야, 네가 우리 강우를 감옥에 보내려고 작정을 했더구나. 당장 위자료 5억 돌려주고 처벌 불원서 써라. 안 그러면 내 귀한 자식 얼굴 다신 못 볼 줄 알아. 김금순의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커녕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나윤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아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제발 아이만 돌려주세요. 하지만 김금수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던 박나윤의 아버지는 다시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급격한 심정지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박나윤은 의식을 잃어가는 아버지와 납치된 아이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박나윤을 돕던 최건우 변호사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박나윤의 갤러리에 불을 지르려던 이리나를 막아서던 최건우는 이리나가 고용한 괴한의 칼에 옆구리를 깊숙이 찔리고 말았습니다. 갤러리의 하얀 바닥에 최건우의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최건우는 상처를 움켜쥐며 박나윤에게 전화를 걸어 나윤 씨, 조심하세요. 그들이 미쳤습니다라는 짧은 경고만을 남긴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박나윤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도 조력자도 가족의 안위도 모두 안개 속으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박나윤은 텅 빈 병원 복도에서 벽을 짚고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포와 무력감이 박나윤의 온몸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박나윤은 턱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이것이 악마들이 바라는 모습이라면 결코 그대로 무너져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박나윤의 휴대폰으로 강우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것은 엄마 무서워. 엄마 살려줘. 라고 울부짖는 아이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강우의 냉혹한 목소리가 뒤이어 들려왔습니다. 박나윤, 오늘 밤 11시까지 서류 들고 혼자 폐창고로 와라.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내 딸의 목숨은 장담 못한다. 박나윤은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에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우는 자신의 핏줄인 아이를 복수의 도구로 쓰는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리나는 인터넷에 박나윤이 꽃뱀처럼 접근해 돈을 뜯어냈다는 조작된 폭로 글을 올려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박나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공갈 협박범으로 낙인 찍히며 사회적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박나윤은 어두운 밤 홀로 지시받은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코끝을 맵게 찔렀고 멀리서 들리는 들개의 짖는 소리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창고 안은 녹슨 기계 소리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박나윤이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천장에 매달린 정구가 위태롭게 깜빡거리며 그림자를 흔들고 있었죠. 그곳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입이 막힌 아이와 휘발유통을 들고 선 이리나 그리고 야구 배트를 든 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나는 미친 여자처럼 머리를 산발한 채 박나윤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박나윤, 드디어 왔네? 네가 잘난 척하며 내 집안을 초토화하더니 결국 내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구나. 강우는 박나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야구 배트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창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나윤은 아이와 시선을 맞추려 애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엄마에 대한 간절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리나는 라이터를 켜서 기름이 뿌려진 바닥 근처에 갖다 대며 박나윤을 협박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네가 가진 모든 증거와 돈을 내놓고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내 자식이 불타는 걸 볼지. 박나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통증 속에서도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박나윤의 손은 가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강우와 이리나는 박나윤이 항복 선언을 할 것이라 믿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만 박나윤의 표정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가방에서 돈뭉치 대신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최건우 변호사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리나와 이병우 회장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최후의 히든카드였습니다. 박나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리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리나, 당신이 지금 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마지막 비밀도 영원히 제가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이 서류를 세상에 공개하면 당신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지. 박나윤의 예상치 못한 당당함에 이리나의 라이터 불꽃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강우는 당황하며 박나윤의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박나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서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창고 안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해졌고 박나윤의 눈에는 절망을 뚫고 나온 위대한 모성애와 복수의 의지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폐창고 안을 가득 채운 휘발유 냄새가 박나윤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녹슨 철문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이 박나윤의 코트깃을 거칠게 흔들었죠. 박나윤은 자신의 가슴속에 품었던 서류 봉투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서류 봉투의 거친 질감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박나윤은 자신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전등은 위태롭게 깜빡거리며 박나윤의 그림자를 바닥 위에서 길게 느렸다 줄였다 반복했습니다. 그 떨리는 불빛 아래서 이리나는 광기 어린 눈으로 박나윤을 노려보고 있었고 김강우는 비겁하게 야구 배트를 든 채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창고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박나윤의 내면에서는 공포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모성애가 용솟음쳤습니다. 박나윤은 이제 단순히 피해자로 이곳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단죄할 심판자로 서 있었죠. 박나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리나는 비웃으며 라이터를 든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박나윤, 그깟 종이 몇 장으로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잊었니? 박나윤은 이리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의 첫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이리나가 이병우 회장의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가 담긴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과거 입양 기록이었습니다. 이리나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라이터를 쥔 이리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리나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죠. 박나윤은 멈추지 않고 이병우 회장이 이리나를 사기극의 도구로 이용하며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을 조목조목 읊었습니다. 이리나는 자신의 존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에 휩싸여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옆구리에 붕대를 감고 창백한 안색을 한 최건우 변호사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최건우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박나윤을 지키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타난 것이었죠. 경찰들의 구두 소리가 창고 바닥을 울리며 울려 퍼졌고 눈부신 손전등 불빛들이 이리나와 김강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이리나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얼굴을 가렸고 김강우는 들고 있던 야구 배트를 바닥에 내던지며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 여자가 시킨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김강우의 그 비겁한 외침은 창고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추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나윤은 서둘러 아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묶었던 줄을 풀고 아이를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박나윤의 가슴에 닿자 비로소 박나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이리나는 이병우 회장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최건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리나에게 마지막 진실을 전했습니다. 이리나 씨, 당신 아버지는 이미 검찰청 조사실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사기 행각을 당신 단독 범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더군요. 이리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가짜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먼저 버렸다는 사실이 이리나의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리나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다 이내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나윤은 그 비참한 모습을 뒤로하고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창고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김금순의 저택은 폭풍이 몰아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나윤이 승소하여 이리나에게 청구한 위자료 5억 원을 근거로 김금순의 집까지 가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김금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소식을 듣고 기어들어온 아들 김강우를 발견했습니다. 김강우는 해고 통지서를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김금순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나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김금순의 눈에는 예전의 자상한 어머니 모습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과 전 재산을 이리나의 사기극에 쏟아붓게 만든 아들이 이제는 왼수처럼 보였던 것이죠.
김금수는 들고 있던 물컵의 물을 김강우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김금순이 김강우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천치 같은 놈아, 너 때문에 내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디라고 여기가 나타나? 당장 나가. 김강우는 맨발로 복도까지 밀려나갔고 김금수는 김강우의 옷가지가 든 가방을 김강우의 머리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내 마누라 복수하는 바람에 나까지 거지꼴 나게 생겼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김강우는 복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에게서 버림받은 김강우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전 남편 김강우는 시댁에서 비참하게 쫓겨나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박나윤은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창밖에 눈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상간녀 이리나의 집안은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병호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리나의 어머니는 파산 선고를 받은 뒤 새빵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나윤은 최건우와 함께 갤러리 복구 작업을 시작하며 서서히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박나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여운이 남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남긴 지독한 흉터였죠. 박나윤은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갤러리 실장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강나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강나연의 미소가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지던 그 순간 박나윤의 등줄기에는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수의 1단계는 끝났지만 진정한 진실의 문은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공기를 내보냈습니다. 아이는 옆방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박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배신의 뿌리를 뽑아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나윤은 강나연의 연락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사냥꾼의 마음으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복수가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박나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무거웠습니다. 차디찬 겨울 아침에 햇살이 박나윤의 갤러리 창가로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가시지 않은 밤의 한기를 품고 있어 살갗을 아릿하게 찔렀죠. 박나윤은 갤러리 복도 끝에 있는 개인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갤러리 실장인 강나연의 공간이었습니다. 박나윤의 손가락 끝이 사물함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닿았을 때 박나윤의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갓 칠한 페인트 냄새와 오래된 목재의 향이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죠. 박나윤은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강나연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박나윤의 기대를 처참하게 부순 추악한 배신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강나연의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는 이리나와 강나연이 오랫동안 주고받았던 비밀 편지들과 거액의 송금 내역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박나윤은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며 자신의 영혼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실 강나연은 박나윤의 남편 김강우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왔지만 김강우에게 차갑게 거절당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틀린 질투심은 박나윤에 대한 증오로 변했고 강나연은 사기꾼인 이리나를 의도적으로 김강우에게
접근시켜 박나윤의 가정을 파탄낼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박나윤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곁에서 웃어주던 친구가 실은 모든 비극의 설계자였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박나윤의 가슴 안쪽에서는 얼음 쏜 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믿음이 배신으로 변하는 순간의 허망함은 박나윤의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박나윤은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갤러리의 높은 천장은 박나윤의 슬픔을 집어삼킬 듯 어둡고 무거웠죠. 박나윤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물리적인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박나윤의 심리적 충격은 컸습니다. 하지만 박나윤은 곧이어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을 되찾았습니다. 슬픔은 이미 증오라는 단단한 껍데기 아래로 숨어버렸고 박나윤의 머릿속은 이제 강나연을 향한 마지막 처단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나윤은 턱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며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박나윤은 이제 단순히 돈을 뺏는 복수가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는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나윤은 강나연을 자신의 병실로 불렀습니다. 박나윤은 침대에 기댄 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약한 미소를 지으며 강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연아,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시간을 견뎠을까 싶어. 정말 고마워. 강나연은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박나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윤아. 우리는 친구잖아. 내가 당연히 내 곁을 지켜야지. 강나연의 그 뻔뻔한 대사를 들으며 박나윤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박나윤은 일부러 강나연에게 리나의 부친인 이병호 회장이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 위치를 알아냈다는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강나연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박나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나윤은 강나연이 그 가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약혼자인 김도윤과 함께 파멸의 구덩이로 뛰어들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박나윤은 강나연의 약혼자 김도윤에게 모든 진실을 담은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강나연은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 김도윤과의 결혼을 이용하려 했지만 박나윤은 그 통로를 원천 봉쇄해버렸죠. 강나연이 리나와 공모에 저질렀던 산업 스파이 행위와 공금 횡령 증거들이 김도윤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김도윤은 박나윤이 보낸 자료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도윤은 즉시 강나연과의 파혼을 결정하고 강나연이 투자하려 했던 모든 사업을 무산시켰습니다. 박나윤은 강나연이 가장 아끼던 명예와 사랑 그리고 금전적인 기회까지 한꺼번에 타격하며 강나연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강나연은 뒤늦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음을 알고 박나윤을 찾아와 악을 썼습니다. 강나연은 갤러리 로비에서 박나윤의 멱살을 잡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박나윤,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너만 아니었으면 강우도 도윤 씨도 다 내 차지였어. 박나윤은 강나연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강나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나윤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나연아, 넌 한 번도 내 친구였던 적이 없었구나. 네가 원했던 건 나의 불행이었겠지만 결국 넌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강나연은 박나윤의 그 단호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나윤은 미리 대기시킨 경찰들이 강나연을 연행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강나연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박나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박나윤에게는 그 소리가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박나윤은 감옥에 갇힌 김강우와 이리나에게도 강나연의 배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강우는 면회실 유리병 너머에서 강나연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벽에 찧었습니다. 김강우는 오열하며 박나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박나윤은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간녀 이리나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과거 사기 행각이 들통나 모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리나는 시력을 잃어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이 누렸던 가짜 인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죠. 박나윤은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목격하며 비로소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매서웠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고요한 평온이었습니다. 박나윤은 갤러리 정원에 서서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박나윤을 괴롭히던 모든 배신의 인물들이 각자의 지옥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나윤은 자신의 가슴 속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박나윤은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들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박나윤은 강나연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갈갈이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한방눈처럼 공중에 흩날리며 박나윤의 10년 우정도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시어머니 김금수는 치매 증상이 심해져 보호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김금수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아들 김강우를 찾으며 울부짖었지만 김강우는 이미 세상을 등진 사람처럼 감옥 안에서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보호소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차갑게 거절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김금순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너무나 정확했고 악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대로 고통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하며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정말 자신과 아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박나윤은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며 박나윤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박나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박나윤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힘을 선물했습니다. 박나윤은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끝에는 허무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나윤은 창밖에 눈부신 아침 햇살을 보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박나윤은 최건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건우는 옆구리의 부상이 거의 회복되어 목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박나윤 씨, 이제 정말 자유가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박나윤은 최건우의 진심 어린 축하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복수의 파트너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최건우에게 나중에 아이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건우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박나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겨울은 깊었지만 박나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자신의 갤러리 이름을 새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빛이 찾아오는 그 순간처럼 자신의 인생도 이제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박나윤은 갤러리 입구에 걸릴 새로운 간판을 주문하며 비로소 과거의 유령들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상간녀 이리나와 전남편 김강우, 그리고 친구 강나연의 이름은 이제 박나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박나윤은 자신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보았습니다. 박나윤,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자신에게 건네는 그 짧은 위로의 말이 박나윤의 눈시울을 다시 한번 적셨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나윤은 아이의 유치원 가방을 챙기며 평범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 느껴지는 보드라운 감촉이 박나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아이는 밝게 웃으며 엄마, 오늘 하늘이 정말 예뻐요라고 말했습니다. 박나윤은 아이의 시선을 따라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에는 복수의 구름은 걷히고 눈부신 희망의 태양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집에 들러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을 샀습니다. 꽃향기가 박나윤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듯 했습니다. 박나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던 7년의 세월을 한 권의 일기장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박나윤은 그 일기장을 깊숙한 상자 안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것은 잊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박나윤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제2의 인생만이 박나윤을 기다리고 있었죠. 박나윤은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손님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완성되었고 박나윤은 이제 온전한 자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드넓은 출발 대기실에는 이른 아침의 서늘한 기운과 여행객들의 설렘이 뒤섞인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옷깃을 가볍게 여몄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박나윤은 세계적인 큐레이터로 인정받아 뉴욕 현대미술관의 초청을 받고 출국을 앞두고 있었죠. 박나윤의 손에 들린 비행기 티켓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박나윤에게 세상이 건네는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 로비의 매끄러운 바닥에 반사되는 밝은 조명들은 박나윤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고 박나윤의 가슴 안쪽에서는 예전의 불안함 대신 잔잔한 평화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나윤은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책임지는 당당한 여성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어느 어두운 고시원 방에서는 김강우가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텔레비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좁고 눅눅한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빨래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김강우는 화면 속에서 화려하게 웃으며 출국 인터뷰를 하는 박나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강우는 젓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제 김강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소 후 정가자라는 낙인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김강우에게 박나윤의 미소는 가장 처절한 형벌로 다가왔습니다. 김강우는 자신이 버렸던 가족의 온기와 박나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달으며 어두운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교도소 의료병동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이리나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이리나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던 중 스트레스와 합병증으로 인해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암흑으로 변해가는 이리나의 시야 속에는 매일 밤 박나윤이 자신을 향해 5억을 준비하라고
말하던 그날의 서늘한 얼굴이 나타나 이리나를 괴롭혔습니다. 이리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이병우 회장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경고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금수는 서울 외곽의 치매 노인 보호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금수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으리으리했던 자신의 집과 아들 김강우가 사다 주던 금부치들을 찾으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보호소 직원들은 그런 김금순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 김금순의 화려했던 과거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금수는 멍하니 창밖을 보며 우리 강우가 100억 보상금 가져오면 내가 박나윤 그년 머리카락을 다 뽑아줄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김금수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아들에게서 버림받고 며느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대가를 서서히 지워져가는 기억 속에서 비참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자신을 배웅하러 온 최건우 변호사와 마주했습니다. 최건우는 옆구리에 부상이 완치된 듯 건강한 모습으로 박나윤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박나윤 씨, 뉴욕에서도 당신의 그 강인함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박나윤은 최건우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복수의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가장 아픈 구석을 보듬어준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죠. 박나윤은 최건우의 손을 굳게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돌아오면 꼭 제가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할게요. 최건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박나윤의 앞날을 축복하며 박나윤이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박나윤은 창밖의 구름을 보며 1년 전의 자신을 회상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시어머니의 모욕을 견디며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나윤은 그때 자신이 느꼈던 그 지독한 살이와 절망이 이제는 단단한 삶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나윤은 가방 속에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옆자리에서 창밖의 하늘이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행복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박나윤을 흔들었지만 박나윤은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박나윤은 아이와 함께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며 석양이 지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아이는 신이 난 듯 잔디밭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저기 무지개가 보여요. 정말 예쁘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비가 그친 뒤에 찬란한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박나윤은 아이를 품에 안고 무지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7빛깔 무지개는 박나윤이 견뎌온 눈물과 인내,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박나윤은 아이의 귓가에 그래, 이제 우리 인생에도 무지개만 뜰 거야라고 속삭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나윤은 뉴욕의 숙소에 도착해 자신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1년 전 자신이 가졌던 복수심과 고통이 아닌 앞으로 살아갈 희망찬 계획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죠. 박나윤은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에 눈부신 뉴욕 야경을 응시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들은
이제 박나윤이 헤쳐나가야 할 또 다른 도전이자 축복의 무대였습니다. 박나윤은 자신이 세운 재단을 통해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고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세상에 널리 알리며 주체적인 삶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박나윤의 복수는 악인들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진정한 완성은 박나윤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임을 비로소 온전하게 깨달았습니다. 에필로그 영상 속에서 박나윤은 해외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에서 수많은 인사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박나윤은 세련된 드레스와 당당한 애티튜드로 모두의 감탄을 자아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 시각 한국의 차가운 감옥 복도에서는 김강우와 이리나의 비명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처럼 극명하게 갈린 그들의 운명은 인과응보라는 이름의 엄중한 판결이었습니다. 박나윤은 와인 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창밖의 보름달을 향해 무언의 건배를 올렸습니다. 안녕, 나의 슬펐던 과거들. 이제 너희를 정말로 보내줄게. 박나윤은 다시 거리를 걸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박나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길가에 핀 노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박나윤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박나윤은 고개를 높이 쳐들고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과거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흉터 위로 돋아난 새살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박나윤의 위대한 복수극은 이렇게 찬란한 승리로 막을 내렸고 박나윤은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에도 박나윤처럼 고난을 뚫고 피어나는 찬란한 무지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의지를 가진 자는 반드시 일어선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나윤은 이제 뉴욕의 거리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고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박나윤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박나윤을 다시 일으켰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조력자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한 아버지와 아이마저 위협받는 지옥 속에서도 나윤은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5억의 위자료보다 더 값진 것은 악인들을 단죄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되찾은 그 당당한 용기였죠. 지금 혹시 누군가의 배신으로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인과응보라는 말은 때로 느리게 올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악인의 편이 아닙니다. 나윤이 뉴욕의 하늘 아래서 찬란한 무지개를 보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고통을 씻어내줄 눈부신 내일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